구빈세를 통해서 구빈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담당하는 구빈 감독관을 임명을 했다는 것은 구빈에 관련된 그 일에 대한 것들을 책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확실히 지고 국가의 중심적 형태로서 가고 있다는 의지였죠. 그리고 빈민을 능력이 있는 자와 능력이 없는 자로서 구분을 좀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 구빈법에서 해당 사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그 적절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 대상자를 찾는 되게 중요한 그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족이 부양 의무를 정하고 그다음에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요보 아동 같은 경우는 도제 수업 즉뭐 도자기를 굽거나 그 뭐 망치를 만든다던가 이런 형태들의 수업을 직접적으로 옆에서 배우면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리고 보육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정교한 구빈 행정의 어떤 기본적인 틀에 대한 것들을 좀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 현재에 대한 내용, 현재 사회복지 관련된 정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세히 찾아보면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도 참고해 주시면 훨씬 더 그 사회복지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 산업 자본주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면서 급격한 산업화로 통해서 임금 노동자,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라든가 들이 발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에 관련된 부분들이 발생되어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것들이 나타났죠. 산업화, 도시화, 노동자의 궁핍화, 빈곤 문제들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문제로서 부각이 되어지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더 많이 발달이 좀 되어졌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복지라는 용어들이 잘 사용하지 않아요. 참고로 저희 대학원에 다녔을 때 중국에서 공부를 하던 애가 저희 사회복지과에 와가지고 대학원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회복지과라고 해가지고 와서 수업을 들었더니 자기는 그 학부에서 그 외교 정책이라든가 관련된 것을 공부했는데 정책 관련된 부분, 외교 관련된 부분 공부했는데 그 안에 이 지금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이 상당수가 많이 있더라. 특히 정책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그 보험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오히려 부족했던 부분들이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부족해서도 이에 관련된 내용하고 내가 배웠던 정책적 관련된 부분하고 왜 복지라는 것이 별개로 따로 한국에선 구분이 되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의 시작은 그 자본주의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형태들이 상당 부분이 큰데 그런 부분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혼란에 대한 부분이 좀 일어났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그 사회복지에 있어서에 대한 자본주의에 관련된 부분과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역할의적 변화라든가 활용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문제로서 노동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노동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바로 노동 시간이 길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런 긴 노동 시간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임금은 상당히 낮은 저임금 노동에 그 시달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일에 대한 부분에 비인격적 대우를 받고 그러다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먼저 상황이 좀 변화가 되어지면 그에 관련된 고용에 대한 부분은 불안하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최저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노동 문제와 사회 문제는 상당히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로서 변화되어지는 과정들 그것을 좀 많이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쪽에 있어서는 그 구체적 활동들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조직 협회라든가 본격적인 활동들이 일어나는 기관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선 조직 협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COS라고 좀 부르고요. 자선 조직 협회에 관련된 부분은 사회복지 역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선조직협회는 다양한 자선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하나의 기관에서 하는 거 하고요.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해야 할 사업들을 봤을 때 혼자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같이 해야 할 사업들이 또한 존재를 하겠죠. 그렇게 같이 해야 할 사업들에 있어서 협력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교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일반 회사라든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공동의 목적이 그 사회복지 관련된 목적을 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고 다 같이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거였죠. 이런 활동들을 조직적으로 할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제기가 되어지면서 자선기관들이 조직화를 목적으로 바탕으로 설립한 것이 바로 자선조직협회인 거죠. 그런 자선조직협회의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를 또 보신다면 자선에 관련된 중복과 남용에 대한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또 받고 그리고 받는 사람이 또 받고 그런 어떤 중복에 관련된 부분을 방지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자선에 대한 중복과 남용 그리고 더 면밀한 세밀한 어떤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필요한 사람들이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이제 자선조직협회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됐죠. 제가 복지관을 다닐 때 그 김장철이 되면 그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말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한 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두 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세 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다섯 통을 받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였었어요. 즉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중복이 발생이 되어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중복적인 수혜를 받거나 또는 아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부각이 되어진 거죠. 제가 있었던 곳은 그 하나의 동이 좀 상당히 좀 컸었는데 그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1479, 이렇게 4개의 복지관이 그 연구임대 아파트 단지가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노인복지관까지 같이 또 있었어요. 규모가 상당히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김장을 대한 부분들을 나눠주는 것을 중복수혜 또는 그냥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되어져서 한편으로는 그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김장 담당자들이 모여서 리스트를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중복자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그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확보가 더 많이 되어졌고 그리고 2개 받았던 분, 3개 받았던 분들은 좀 강한 항의가 있었어도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에 관련된 중복과 남용에 대한 것들을 방지하는 것들을 역할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자선조직협회에서 했던 그런 역할들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한 사람들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를 하고 원조를 할 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들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로 상당히 그 지원을 많이 해줬죠. 과학적인 자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 어떤 체계적인 것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런 자선조직협회의 원조 방법은 현대적인 어떤 개별 사회 사업의 어떤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낯선 단어가 좀 보이실 거예요. 그게 바로 개별 사회 사업이라는 것인데 제가 미시적 실천에 있어서 개별 상담이라든가 뭐 개별적 형태에 대한 지원, 사회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개별 사회 사업, 케이스 웍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이런 개인적 접근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자선조직협회의 원조 방법에 대한 것들을 바탕으로 개별사회 사업이 점점 발달이 되어질 수 있었던 하나의 기초가 되어졌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실 것이 이제 인보관 운동입니다. 어, 자선조직협회를 아셨으면 바로 인보관 운동에 대한 것들도 같이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어요. 인보관 운동은 자선조직협회와 좀 달리 지식인들이 빈곤 지역에 직접 거주를 하면서 구빈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을 수행하고 현지 정착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선조직협회는 거기에서 아예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과학적인 자선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중복과 그다음에 남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용적 형태에 대한 것들을 주로 많이 했다면 인보관 운동 같은 경우는 그 빈곤 지역에 직접 거주를 하면서 이 주어진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변화에 대한 것들을 강하게 그 변화를 시켜보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안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에 관련된 것을 하면서 구빈 사업에 대한 것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선조직 협회보다 좀 더 거친 형태들이 좀 많이 있었었죠. 대상자를 이해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같이 거주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주어진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상당하게 변화에 대한 것들을 강하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런던의 토인빌 홀하고요. 시카고의 헐 하우스가 그냥 대표적인 예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인무관 운동은 사회 조사를 통해서 빈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자료를 작성한 후에 국가 정책에 반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 사회 조사론에 대한 것들을 좀 배우시게 될 텐데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사회 관련된 부분들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부분이 그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지 이와 관련된 사회조사 형태를 하고 그 사회조사에 대한 것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사업들을 실천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인문관 운동에서 사회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 지역의 특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어떠한 욕구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과학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부분을 빈곤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만들었죠. 즉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제안서들을 만들었다는 거겠죠. 그런 체계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그리고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이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 주민에게만 맡겨주기에는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겠죠.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체계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가에게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에 관련된 노력들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과 문화, 예술 활동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지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이 오시겠지만 빈곤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과 문화라든가 예술 등의 어떤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엄청난 한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교육에 대한 것들을 받지 못하고 이런 지원에 관련된 것들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좋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고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빈곤에 관련된 대물림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있었던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는 교육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어요. 이 교육복지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이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그 직업은 바로 경제적 소득에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빈곤에 관련된 문제를 더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오리지널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출발점에 섰을 때 여기가 도착점이라고 했을 경우 그 출발점 자체가 앞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출발점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뒤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뒤로 오게 할 수는 없어도 뒤에 있는 사람을 최소한의 예, 보통 사람들과 그 일정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형태로 만들어져서 출발점에 대한 부분들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지원을 해줘야겠다라는 내용들이 그 영구임대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사회복지에 관련된 실천 쪽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성장을 하고 청소년들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하고 더 좋은 직장 그리고 빈곤에 대해서 탈출을 할 수 있도록 그에 관련된 정책들을 만드는 과정들 속에 하나의 어떤 기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의 주택 임대라든가 도서관 그리고 시민의 어떤 모임 장소 등을 조성을 하고요. 그 빈곤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적인 어떤 초기적 형태를 진행했다는 것이 바로 인보관 운동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빈곤 지역 안에서에 대한 어떤 활동이었지만 이런 활동들은 사회복지의 어떤 초기적 형태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서구 지역에서 뭐 선진 지역이라든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사회복지 역사에 관련된 흐름들을 좀 봤다면, 어, 지금부터는 그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에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어,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좀 본다면 근대화되기 이전의 복지 제도는 왕의 어진 통치를 위한 어떤 백성의 살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을 살피는 형태가 되어졌고 민생 교육이라든가 전통 그리고 공통제 삶 속에서 자리 잡은 상부상조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주된 역할들을 하고 있었죠.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도 그런 내용보다는 서구와 비슷하게 그 왕에 대한 어떤 백성에 대한 보살핌 그리고 그 백성들의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상부상조하는 형태로서 계속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국왕제도를 통해서 백성의 어떤 생존을 유지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상부상조 그리고 백성들의 그 관련된 부분은 정책과 제도적인 측면이 아니라 왕의 어떤 백성에 대한 보살핌 형태로서에 대한 어떤 접근적 형태가 사회복지의 가장 초기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 고국천왕은 진대법을 제정을 하고요. 춘궁기에 광곡을 대여했다가 추수기에 나위케하는 제도를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 또는 재민을 구하기 위한 기관들, 제2보라든가 구제도감이라든가 동서대비위원이라든가 해민국 등에 대한 것들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서 어떤 어느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체계를 좀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구빈 대책으로서 노인이라든가 특별히 공공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형태 볼 수가 있고요. 혼례라든가 장례 비용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거나 흉년이라든가 재해를 당한 백성들에게 지세 등에 대한 것들을 감면하는 형태로서 백성에 대한 어떤 감면 그리고 직접적인 혜택에 대한 것들을 줄 수 있도록 노력에 대한 것들을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민간에서는 상부상조에 대한 활동을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라든가 향약, 두뇌 등에 대한 형태로서 그 부분이 발달이 되어졌어요. 단순하게 상부상조 형태가 아니라 어떤 좀 뭔가 체계적인 형태로 그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선시대 말기에서는 기독교 포교 활동의 일환으로 고원이 설립이 되어졌고요. 1907년에 평양에서 최초로 장애인 교육기관인 그 맹아학교라는 형태로 설립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근대적 사회사업
많이 태동이 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엘사조약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강제로 시행했던 것이 목적성 사회사업에 대한 어떤 전개죠. 그러니까 일사보호조약 이후 일본이 강제로 시행하면서 이에 관련된 부분을 무마시키기 위한 형태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발달이 되어졌고, 조선 촌독부는 천황이 어떤 온정을 강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못 살고 있으니까 천황이 온정을 베풀어서 너희들 도와주겠다. 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형태로서 복지적 형태에 대한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식민지 국가의 불만을 잠재우고 통치하는 온정주의적 구분 행정에 대한 것들을 시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적 사회복지의 효시는 1944년 조선 구령령 공파하면서 마련이 되어졌습니다. 일본의 구호령을 모태로 하여 65세 이상의 노약자, 그리고 13세 이하의 유아라든가 임산부,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주로 대상을 해서 생계라든가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제 특징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에 대한 체계적인 형태들이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복지 사업은 자선, 구호, 일시적 보호 등의 어떤 주로 외국 원조 단체들의 어떤 지원에 기대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는 이들을 보호할 만한 제도라든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외국의 원조 단체들을 통해서 전쟁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빈곤에 관련된 부분에 해결하고자 자선, 구호, 일시적 보호 형태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루어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변화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 제3공화국 이후부터는 제5공화국까지 시기는 본격적인 경제 개발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초적인 입법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에 관련된 안전망에 관련된 사회보장에 관련된 기초적인 제도를 입법에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공무원 연금법이라든가 생활보호법, 지금 생활보호법은 우리나라 지금으로 본다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과 그 전의 제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독립법이라든가 부하 예방 특례법이라든가 뭐 관련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에 관련된 보장에 대한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1960년대에서 1963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제정이 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1970년대에 오면서 사회복지사업국가 의료보호법이 제정이 되어졌고, 1980년대는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이 제정이 되어졌어요. 저개발 국가로서부터의 어떤 탈피와 국가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됐던 시기였었고요. 하지만 상당수의 법은 형식적인 선언 수준에서 제정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무슨 법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제3공화국, 5공화국을 거치면서 법에 관련된 것들은 사회복지 관련된 법은 상당히 좀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하지만 이런 법이 되게 형식적인 상당수가 선언적인 형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무엇을 내용의 법조항 내용에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용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예요.